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오면 이때 쓸어 담으세요. 저희가 이번 증시가 조금 밀릴 거에 대해서 미리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는 뭘 기다려야 되냐면 언제 사면 가장 안전할까? 언제 사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한번 저희가 객관적으로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느낌보다는 숫자만 보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좀 이런저런 의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시장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지 어느 방향에서 편파적으로 보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진행하기 전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신용잔고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좀 과열됐다. 국내 증시가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바로 대출이에요. 신용이라는 거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한 겁니다. 내 돈 뭐 100만 원에 남의 돈 100만 원에서 총 뭐 200만 원, 300만 원. 내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같이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기준을 항상 이 20조를 기준으로 해서 20조가 과열 구간이다라고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조를 돌파를 했을 때가 증시가 고점이다. 증시가 고점이다. 고점이다. 고점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런 구간이죠. 근데 고점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저점입니다를 확인해 볼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용이 고점을 찍고 어떻게 바닥을 다시 찍어줄 때, 다시 바닥을 찍어줄 때, 신용이 바닥을 다시 찍어줄 때가 바로 증시가 저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이 고점일 때뿐만 아니라 신용이 저점일 때도 증시는 바닥에서 반등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이 뭔가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은 마이너스 15%에서 한 2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6조에서 대략 한 17조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조, 17조쯤 오면은 증시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기 시작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나요? 신용이 고점일 때 20조가 넘을 때 증시가 밀린 건 알고 있지만 신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쯤 밀렸을 때도 과연 증시가 저점을 찍었나? 그래서 날짜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2022년 11월 신용 저점 찍은 날, 그다음에 23년 11월 신용 저점 찍은 날, 24년 12월 신용 저점 찍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코스피에 그대로 대입을 해봤어요. 대입을 해보니까 신용 저점 찍은 날, 신용 저점 찍은 날, 신용 저점 찍은 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신용이 저점 찍고 상승, 저점 찍고 상승, 찍고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을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대출받은 물량으로 볼 게 아니라 신용이라는 건 사람들의 심리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확신이 있으면 신용을 많이 쓰고 확신이 없으면 신용을 가장 조금 쓰는, 어떻게 보면 신용으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의 우리가 투심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럼 신용이 어디까지 갔을 때 매수하면 좋겠냐? 당연히 한 16조에서 못해도 저는 17조 가면 좋겠지만 제가 최소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18조는 내려가야 돼요. 18조까지는. 지금 얼마냐면은 21조 7천억 이러거든요. 현재 지금 요 구간이에요. 정확하게 가장 최신 제가 신용 물량 따온 거라서 이게 얼마냐면은 한 27조 7천억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못해도 저는 16조 17조도 안 바랍니다. 한 18조까지는 내려와야 좀 안전한 구간, 그래도 좀 분할로 관심을 둘 만한 구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불안하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로 봤을 때는 신용이 저점을 찍었을 때는 매번 증시가
저점이었다라는 게 좀 칼같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18조까지 일단 신용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볼 거고, 두 번째는 미국 TJ 잔고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내 증시가 움직이고 하락 나오고 흔들릴 때 절대 미국 증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 증시가 빠지면 국내 증시는 무조건 따라 빠진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한 논리라고 했죠. 미국 증시가 빠질 때 국내 증시가 따라 빠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다? 국내 증시는 수출 국가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은 뭐가 흔들려요? 수출이 흔들리고, 수출이 흔들리면은 당연히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은 국내 증시는 같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TJ 잔고입니다. 이게 뭐라 했어요? 재무부의 통장이다. 우리가 재무부 통장을 열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재무부의 통장은 항상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통장 잔고를 뭐 100만 원까지 항상 채워 넣을게, 잔고를 항상 1000만 원까지 채워 넣을게, 뭐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QRA라고 부르고요. 이번에 QRA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잔고가 계획입니다. 잔고 계획 발표인데 이미 지난 거는 계획이 아니라 결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1월에서 3월 1분기에 잔고가 얼마였냐면 4,060억이었어요. 근데 계획이 원래 4,060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가 됐죠? 이때 아시겠지만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됐죠. 채권 발행이 안 돼서 TJ 잔고가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4,060억이었고, 그래서 보면 2분기도 계획이 있습니다. 에이프럴, 준, 4월에서 6월인데 계획이 원래 얼마였어요? 8,500억 달러. 나는 8,500억 달러 잔고를 채워 넣을래. 2분기 계획이 그랬는데 이때도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됐죠. 그래서 4,570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참 부족했죠. 그리고 나서 언제? 3분기 계획도 얼마였냐면 8,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QRA에서 한 번 더 발표했는데 얼마? 이번에도 8,500억 달러. 3분기에는 기필코 내가 8,500억 달러를 채워 넣겠다라는 의지가 이번에 확인됐죠. 근데 다음 분기 것까지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 TJ 잔고 계획이 얼마니? 하니까 8,500억 달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3분기에 이 8,500억 달러만 채워 넣으면은 4분기는 리스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적어도 재무부가 돈을 넣고 빼고 하는 리스크만큼은 사라지겠더라. 그럼 우리는 3분기만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라든가 리스크를 조심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 8,500억 달러를 3분기에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7월에서 9월에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7월 이미 날라갔죠. 8월이죠. 이제 8월부터 9월 안에 8,500억 달러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럼 지금 얼마인데?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잔고를 보면은 현재 3,480억, 3,620억, 4,170억, 4,190억, 현재 4,970억. 그러니까 대략 5천억 달러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무부가 뭐라 그랬냐면 7월까지 나는 5천억 달러를 채워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7월 31일이거든요. 요게 딱 정확하게 4,970억. 진짜 거의 5천억 달러를 정말 꾸역꾸역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좀 대단한데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자, 이제 여기서 8월에 얼마까지 채워 넣어야 될까 한다면 9월에 1,300억 달러 정도 세금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1,300억에서 한 1,000억 달러? 저렇게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평균이 요쯤 돼요. 보통 세금 들어오는 게 1,300억, 1,000억. 그럼 보수적으로 좀 잡고 8,500억 달러에서 세금 들어올 거 9월에 제외하면 한 7,000억 달러는 채워 넣어야 돼요. 언제? 8월에. 그럼 지금부터 얼마? 지금부터 최소 또 2,000억 달러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최소. 근데 최근에 거의 뭐 한 1,500억 달러 채워 넣었는데 증시가 어떻게 됐죠? 흔들렸죠. 마이너스 한 2, 3% 정도. 그럼 이번에 2,000억 달러 더 채워 넣어야 돼. 그럼 증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8월에 잔고를 훨씬 더 많이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한번 추이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추이를 보여드렸었냐면 바로 TJ 잔고 추이. 근데 제가 항상 TJ 잔고 추이를 보여드릴 때 뭘 보여드렸냐면 증시가 빠질 때만 보여드렸어요. 뭐다? 잔고가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되다가 잔고를 채워 넣을 때 증시가 밀리고,
채워 넣을 때 증시가 밀린다. 채워 넣을 때마다 증시가 밀린다고 한다면 뭐다? 반대로 증시가 잔고가 다 차잖아요. 이 계획이 아까 얘기했던 TJ 잔고 계획에 돈이 다 차잖아요. 다 차면 증시는 항상 그때가 뭐였다? 저점이었다. 잔고를 채울 때 고점이었고 잔고가 다 차면 그땐 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반대로 봐야 돼요. 이젠 증시가 밀리기 시작했으니 저점을 찾으려면 잔고가 꽉 찬 시점을 찾는 거죠. 그럼 이때 계획대로 잔고가 차올랐고 계획대로 잔고가 차올랐는데 그럼 이때 증시가 저점이었나요? 바닥이었습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열어보면은 이때거든요. 잔고가 채워졌을 때 저점이더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잔고를 채우고 나서 증시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잔고 여기 채웠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 저점이라 합니까? 이때는 아시겠지만 양적 긴축 시기였습니다. 양적 완화했던 물량을 빼는 시기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어떻게 6월, 9월까지 양적 긴축을 하는데 증시가 당연히 밀리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TJ한고 고점을 찍었을 때 그 이후에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TJ 잔고만 한 7천억 달러 정도만 채워 넣으면은 세금은 알아서 한 1천억 달러 이상 채워줄 테니까 사실 증시 저점은 8,500억 달러가 아니라 7천억 달러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뭐가? TJ 잔고, 재무부 통장이. 그래서 저희는 면밀하게 이걸 보고 있어야 돼요. 뭐를? 얘가 지금 7천억 달러를 언제 찍나? 이것만 체크해 놓으면은 증시가 더 이상 안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불확실성이 해소됐구나. 저점이 찍힐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밀하게 이거를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7천억 달러를 찍었을 때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추가로 봐야 되는데 뭘 보냐면은 우린 또 피어 앤 그리드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어 앤 그리드 정확히 말하면은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들은 증시에 대해서 이거 미국 기준입니다. 공포냐 아니면 탐욕이냐. 근데 그냥 공포도 아니고 극단적 공포냐 극단적 탐욕이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75 이상 올라가면은 극단적 탐욕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미쳐있다 지금 증시에. 그리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뭐냐면은 탐욕입니다. 가운데로 들어오면 뭐예요? 중립이에요. 25로 떨어지면 뭐예요? 이 중간에 떨어지면 뭐예요? 이거는 공포입니다. 이 떨어진 뭐예요? 극단적 공포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공포냐 중립이냐 탐욕이냐 극단적 탐욕이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증시는 저점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이 공포와 극단적 공포 이 중간 이 25 이하와 25 이 근처 요 근처가 증시 거의 저점 근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실제로 증시가 빠질 때 보시면은 이 25 근처에 뚫고 내려올 때 25를 뚫고 내려올 때가 보통 증시가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에도 지금 구간보단 적어도 25 이하로 한번 깨줄 때 25 이하로 한번 내리 꽂아줄 때가 우린 저점이고 좀 쓸어 담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 피어 앤 그리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니까 심리 지표 중에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니까 25를 깰 때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구간은 뭐다? 현재 중립이다. 이게 원래 극단적 탐욕이었는데 단기간에 중립으로 내려왔어요.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코스피 PBR 저점 추이입니다. 저희가 코스피의 이 BPS분의 현재가를 해서 이 코스피 기준 PBR이 얼마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많이 하락했을 때 증시가 많이 급락했을 때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PBR을 제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저점을 찍었을 때 PBR 보니까 2008년 10월은 0.93, 2011년 1.2. 근데 이거는 워낙 혼자 튀어서 통계에서 좀 빼셔도 돼요. 빼도 되는데 어쨌든 많이 빠져서 가져왔고요. 0.89, 2019년 0.83. 이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때 양적 긴축 시기였죠. 그 당시에 이제 2008년도에 풀었던 돈을 긴축하는 시기 이 두 군데. 근데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2020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슈들 2022년 양적 긴축
23년도 23년 10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양적 긴축하고 나서 저점 찍었을 때, 그 다음에 2023년 10월은 아까 얘기했던 TJ 잔고 채울 때, 24년 8월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왔을 때, 2024년 12월은 이제 무역 수지 꺾이면서 바닥 찍었을 때. 그래서 0.89, 83, 71, 89, 91, 83, 96, 84, 0.93. 그래서 이거를 평균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PBR이 얼마냐면, 현재 코스피 PBR 기준입니다. 0.1, 이 코스피가 1.05, 코스피 200이 1.04입니다. 사실 정말 보수적으로 이거 제외하고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0.96 정도인데, 지금 1.0405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0.9대 한 초반 중반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구간도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얘가 어디까지 내려야 돼? 0.9 초, 못해도 중까지는 떨어져야 그래도 얘가 좀 어느 정도 고평가는 좀 벗어났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구간에 사면 가장 안전할까 계산해 봤을 때, 현재 코스피 과열 구간에서 조정받는 상황이고요. 과거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패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20% 수준에서 증시 저점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20조 이하로 하락해서 적어도 18조로 내려가는 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해요. 신용이 18조까지는 떨어져야 되고요. TJ 잔고가 최소 7천억 달러 부근까지 채워놔야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도 우리가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추가로 코스피 PBR도 최소 0.9 초반에서 못해도 중반까지는 와야, 최저점까지는 아니어도, 완전 바닥이에요까지는 아니어도 저점 부근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피어앤 그리드도 아까 얘기한 대로 25를 깨고 한번 내려가 줘야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것들만 체크하면서 이것들의 우리 저점 지표가 몇 개 뜨나만 체크해봐도 충분히 최저점까지는 아니어도 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 항상 저희가 증시에 대해서 매번 고점이에요만 얘기하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어디서 사야 되는지까지도 지표들로 저희가 숫자들로 체크해보고자 가지고 온 거고, 당연히 때가 되면은 제가 수치가 바뀌면 가져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럴 때 접근해야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제가 저런 것들을 보고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혹시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고요. 사실 저도 이거 필요가 없어요. 민감하잖아요 요새. 그리고 저희는 금융감독원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 온더블 투자자문입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요. 뭐 이메일 같은 거 적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개인 식별용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보시면 8월 1일, 7월 31일, 30일 매일매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에요.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전부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열심히 정말 사랑해 주시고 감사한 덕분에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보면서 힘 얻으니까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